예, 이번 시간에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 이후 재판 과정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왜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또 그날 밤 국회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결국 법정에서 왜 사형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게 됐는지 그 핵심적인 질문들의 답을 자료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 분석은 단순히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그냥 나열하는 걸 좀 넘어서려고 해요. 보내주신 자료들, 특히 검찰의 공소장이나 주요 증언 기록을 보면요. 이 모든 일의 배경에 있는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파헤치는 게 핵심이더라고요. 대통령 측의 주장과 또 검찰이 제시한 물증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바로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점 2024년 12월 3일 그 밤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갑자기 TV에 나와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잖아요. 보내주신 담화문 전문을 다시 봐도 어휴, 정말 강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던데 명분이 정확히 뭐였죠? 담화문의 핵심은 한마디로 국회 심판론이었어요.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 한다. 이렇게 딱 규정을 했죠. 그러면서 이들을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하고 이들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입법부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 정말이지 귀를 의심하게 되는 표현인데요. 선포 직후에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국회에 대한 실력 행사가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담화가 채 끝나기도 전에 계엄군이 국회를 완전히 포위하고 봉쇄했습니다. 국회의 모든 출입문을 차단하고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보좌진, 심지어 취재진까지 그 누구의 출입도 허용하지 않았죠. 네, 말 그대로 그냥 국회를 거대한 요새처럼 고립시켜버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 현실이 된 건데 하지만 자료를 보면 시민들이나 국회 관계자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더라고요. 저항이 굉장히 필사적이었습니다. 맞아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SNS를 통해서 국회로 모여달라고 긴급하게 호소를 했고요. 그 메시지를 본 시민들하고 또 퇴근했던 보좌진들이 다시 국회로 막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용버스가 국회 경내로 진입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스크럼을 짜고 정말 온몸으로 막아서는 장면이 영상 기록에도 그대로 남아있죠. 잠시만요. 제가 자료에서 보고 진짜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 인터넷선을 뜯어서 문 손잡이에 묶었다고요? 그 긴박한 상황에서 그런 기지를 발휘했다는 게 와, 그야말로 사력을 다한 저항이었네요. 네, 어떻게든 군의 진입을 1분 1초라도 늦춰보려는 그 절박함의 표현이었죠. 실제로 군인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할 때 문이 열리지 않도록 안에서 필사적으로 막고 있었고 그중 한 방법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인터넷선이나 전화선을 뜯어서 문고리에 칭칭 감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이 군병력은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서울 한복판 국회까지 올 수 있었던 건가요? 보내주신 군 이동경로 자료를 보니까 수도방해 사령부, 그러니까 수방사가 처음에는 이 병력의 서울 진입을 막았었다고 하던데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원래 계획은 충북 음성의 헬기 부대가 경기도 이천의 특전사 707 특임단을 태우고 바로 국회로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특전사 헬기가 서울 공역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서울의 방어를 책임지는 수방사에서 허가되지 않은 비행이라면서 진입을 불허했습니다. 아, 막았었군요. 네, 그렇게 약 12분간 상공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12분이나 막아섰다는 건 군 내부에서도 명령에 대한 어떤 저항이나 혼선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혹시 보내주신 자료에 그 당시 지휘관의 후일담이나 증언 같은 내용도 있었나요? 네,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수방사 지휘관의 증언이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는 서울을 방어하는 것이고 정식 지휘 계통을 거치지 않은 병력의 이동을 승인할 수 없었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물론 결국에는 국방부 장관의 직접적인 지시가 내려오면서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지만요. 아, 그 12분은 이 사태에 대한 군 내부의 혼란과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12분이 어쩌면 정말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도 있었던 시간이었겠네요. 결국 국회 안으로 진입한 군인들과 내부에 있던 사람들의 대치는 어땠습니까? 정말 아수라장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계엄군이 결국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자 안에 있던 보좌진과 직원들은 소화기를 막 분사하면서 격렬하게 저항했고요. 의원들은 급히 본회의장으로 모였습니다. 네.
당시 오원식 국회의장의 증언이 참 인상적인데 너무 긴박해서 손을 떨면서 의원 배지를 달았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어떻게든 정족수를 채워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그 일념뿐이었던 거죠. 정말 한편의 영화 시나리오 같습니다. 결국 그 필사적인 노력 끝에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됐죠? 네, 담을 넘어서라도 들어오라는 그런 외침 속에 의원들이 속속 본회의장으로 모였고요. 자정을 넘긴 새벽 1시경 재석 190명 전원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그렇게 필사적인 저항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정작 이 모든 일의 명분이었던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건 사실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다는 정황이 바로 그 징버들에서 드러나는군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특히 이 노상원 수첩 부분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두셨던데 정말 이 부분이 사건의 성격을 보여주는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수첩과 또 다른 문건인 여인형 메모가 없었다면 어쩌면 이 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방첩사 요원이던 노상원 씨의 수첩을 보면 계엄의 진짜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그 섬뜩한 계획이 드러나죠. 수첩에 적힌 단어들이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반대 세력을 수거 대상이라고 지칭하고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이런 수거, 처리 같은 행정 용어의 사용은요, 단순히 섬뜩한 걸 넘어서서 폭력의 본질을 가리는 아주 교묘한 심리적 장치로 작용합니다.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나치 독일 같은 전체주의 정권이 유대인 학살, 즉 홀로코스트를 저지를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가해자들이 죄책감을 덜고 기계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만들려고 바로 이런 비인간적인 언어를 사용했던 사례가 있죠. 끔찍한 살인 행위를 특별 처리 같은 단어로 포장해서 사건을 그냥 업무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재고라는 일을 그냥 서류 처리하는 업무처럼 만들었다는 거군요. 처리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적혀 있었다면서요? 그 내용이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수거 대상을 수용소에 가두고 폭사시킨다. 배에 태워 해상에서 폭파한다. 음식에 독극물을 주입한다 같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방법들이 버젓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것이 만약 실행에 옮겨졌다면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학살 사건이 벌어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국내 정치인들을 제거하는 계획을 넘어서 북한을 도발해서 아예 전직 유기를 조장하려 했다는 여인형 메모의 내용은 더 충격적입니다. 네,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의 메모는 이 계획의 스케일이 어디까지 뻗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총 18차례에 걸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도발을 유도하려 한 정황이 담겨 있어요. 심지어 공격 목표로 평양의 김정은 관저, 영변 핵시설, 김정은의 원산 휴양지 등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북한을 도발해서 전면전이라도 벌이겠다는 건가요? 도대체 뭘 얻으려고요? 자료에 담긴 특검의 분석에 따르면 이 계획의 최종 목표는 노아의 홍수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렸습니다. 노아의 홍수요? 네, 말 그대로 6.25 전쟁과 같은 거대한 재앙을 일으켜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걸 명분으로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려 했다는 겁니다. 한반도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헌정 질서를 완전히 새로 짜려 했다는 그런 의혹이죠. 와, 그리고 이런 끔찍한 계획들이 단순히 실무자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게 바로 윤 전 대통령의 발언들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핵심 측근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윤 전 대통령이 사석에서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저 XX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라거나 특정 정치인을 거론하면서 잡아오면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는 식의 극단적인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 수첩과 메모의 내용이 대통령의 의중과 무관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결국 이 모든 증거와 증언들이 법정으로 갔군요. 변호인단 입장에선 정말 방어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논리를 폈나요? 변호인단은 크게 3가지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메시지 계엄론이에요. 메시지 계엄론이요? 네, 실제 군사력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이 아니라 거대 야당의 독주와 그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경고하기 위한 일종의 상징적인 행위였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군 병력 동원과 국회 봉쇄가 일종의 거대한 정치적 퍼포먼스였다. 이런 주장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규하 전 대통령 선례를 끌어들였습니다. 12.1일 군사반란 당시에 신군부의 압력에 못 이겨서 계엄을 선포했던 최규하 대통령은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죠. 잠깐만요. 그
최규하 대통령 선례를 꺼낸 건 어떤 법리적인 맥락에선가요? 그냥 그때도 처벌 안 했으니 이번에도 안 된다, 뭐 이런 건 아닐 텐데요. 정확합니다. 변호인단이 최규하 대통령 선례를 꺼낸 건 내란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국헌문란에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목적이 없었다. 네, 즉 최 대통령처럼 자신도 부하들의 건의나 주변 상황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계엄을 추인한 것에 불과하지 국가 시스템을 전복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논리죠. 특검은 바로 이 의도를 입증하는 데 수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 거고요. 그렇군요. 마지막 전략은 뭐였나요? 마지막은 재판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8시간이 넘는 변론을 하거나 했던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또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소위 침대 변론으로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특검은 이런 메시지 계엄론과 의도 부인 주장을 어떻게 무너뜨렸나요? 이걸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을 텐데요. 특검은 여러 증언과 물증을 제시했지만 그중에서도 변호인단의 주장을 정말 뿌리째 흔든 결정적인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현직 군인의 증언이었는데요. 현직 군인이요? 그래서 2차 계엄을 시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걸면 된다라니. 이게 정말 경고나 메시지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이네요. 바로 그 점을 특검이 파고들었죠. 실패한 퍼포먼스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다음 시도를 기약하는 듯한 발언이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국회에 투입된 병력이 500명 정도라는 보고를 받자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 라면서 병력 규모의 아쉬움을 표했다는 진술도 확보됐습니다. 병력이 부족했다고 아쉬워했다는 건 국회를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한 걸 안타까워했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국회의원 체포 지시 같은 구체적인 증언도 있었죠. 네, 다수 있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할 때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려는 의원들을 보고 담 넘는 저 의원들 다 끄집어내라고 구체적인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여러 명에게서 나왔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모여서 상징적 행위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 거죠.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본인의 태도도 계속 논란이 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여러 번 보였어요. 방첩사령관이라는 놈이 수사의 시효자도 모른다며 노골적으로 부하를 탓하거나 국무위원들이 자신을 제대로 말리지 않았다면서 내가 좀 발목이 잡혔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태도가 재판부나 여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죠. 이런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특검이 결국 사형을 구형한 거군요.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명백한 내란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구형한 이유로 죄질의 무거움과 함께 피고인의 태도를 꼽았어요. 태도라면 역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건가요? 네, 특검은 마지막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는 등 참작할 만한 어떠한 감경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 땅에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동체 의지를 담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설명했죠. 네. 이건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그날 밤의 혼란부터 법정의 그 치열한 논리 대결까지 사건의 전 과정이 아주 입체적으로 그려지네요. 이게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걸린 정말 중대한 법적 문제였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주장과 명백한 헌법 파괴 범죄라는 기소가 정말 첨예하게 맞붙었죠. 결국 법정에서는 수첩과 메모라는 그 움직일 수 없는 물증, 그리고 다시 걸면 된다는 현직 군인의 생생한 증언이 피고인의 의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열쇠로 작용한 셈입니다. 이 사건의 전 과정을 보면 한 사람의 결정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얽힌 수많은 개인의 선택이 모여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진입을 12분간 막아섰던 수방사 지휘관, 인터넷선으로 국회문을 묶었던 보좌진,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던 계엄군, 그리고 결국 법정에서 진실을 증언한 군인까지. 당신이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지,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